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그날 밤 한양 북촌 양반 저택에서 한 여인이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한 것은 바보 취급받던 한머슴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전 재산, 열량을 모두 써서 낯선 여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닌 송씨 가문의 적자, 15년 전 영모 누명으로 멸문당한 그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구한 여인의 시댁이 바로 송씨 가문을 멸문시킨 영모의 주범이었다는 것. 복수를 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10년 후 뜻밖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는 230년 전 조선 정조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열량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정조 대왕께서 다스리시던 조선 나라 한양 북촌의 이판서라는 높은 벼슬아치가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며느리 홍매화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매화는 5년을 시댁에서 살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것이 무슨 며느리냐? 그해 한겨울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매화를 불렀습니다. 내 짐을 싸거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매화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씨는 냉정했습니다. 형조 판서인 시아버지도 차갑게 외면했고 남편 이강수는 고개만 숙인 채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한 벌 옷만 입은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양 거리는 눈보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남산 기슭에는 허름한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돌쇠라는 30살 머슴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돌쇠는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을 더듬고 계산이 느려 주인들에게 매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영모 누명으로 가족이 모두 처형당한 명문가 송씨 집안의 적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도망쳐 박덕수 영감의 도움으로 숨어 지냈지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해온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움막 구석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15년간 모은 단 열량이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문이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돌쇠는 동전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땔감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발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눈 쌓인 언덕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것은 돌쇠가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얼어붙은 손,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시오. 돌쇠가 여인을 흔들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이미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돌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구해야 한다. 돌쇠는 여인을 업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매화를 업어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얼어붙은 그녀를 이불로 덮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숨결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한다. 돌쇠는 움막 구석에 숨겨둔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5년간 모은 열량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복수를 위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평생의 꿈이 사라진다. 하지만 죽어가는 여인의 창백한 얼굴이 돌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구해준 박덕수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사람의 목숨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이 먼저다 꿈은 나중에. 새벽이 되자 돌쇠는 열량을 모두 들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3냥, 약은 5냥, 보양식은 2냥이 들어갔습니다. 딱 열량이었습니다. 돌쇠는 사흘 밤낮 매화를 간호했습니다. 뜨거운 약을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매화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그리고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 매화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투박한 얼굴, 누더기 옷을 입은 머슴이었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돌쇠가 기뻐하며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돌쇠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마님께서 눈 속에서 쓰러지신 것을 소인이 발견하여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매화는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눈보라 속을 헤매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을 제가 살아있군요.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죽으라고 내쫓았는데 이 낯선 머슴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뜨거운 죽을 가져왔습니다. 매화는 따뜻한 죽을 먹으며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매화는 회복하면서 돌쇠의 움막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는 낮에 품팔이를 나가고 매화는 움막을 정리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화는 돌쇠가 그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 이 글자가 무엇인지 아시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양반집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어색해했지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돌쇠는 글을 금방 깨우쳤습니다. 하루 만에 천자문을 읽고 사흘 만에 간단한 글을 썼습니다. 매화는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보일까? 이렇게 영특한데.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말을 더듬고 어리숙한 척했습니다. 신분을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자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매화는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의 5년보다 돌쇠와의 한 달이 더 따뜻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돌쇠와 매화는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동대문 양령시에서 파는 것이었지요. 첫날 두 사람은 양령시에 자리를 폈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다듬고 매화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사옵니다. 정성껏 캐온 것입니다. 매화의 고운 말씨에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약초를 판다니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첫날 2냥, 둘째 날 3냥, 점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돌쇠, 자네가 여기 있었구만. 박덕수 영감이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덕수는 양령시에서 큰 약방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도련님, 박덕수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매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덕수는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씨는 누구신가? 소인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박덕수는 매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양반집 마님의 기품이 역력했기 때문이었지요. 두 분, 제 약방으로 오시게. 좋은 거래를 제안하고 싶네. 박덕수의 도움으로 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양의 큰 약방들에 약초를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첫 달에 열량을 벌었습니다. 돌쇠는 매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수의 소개로 큰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한양의 큰 약방에 약초를 납품하면서 돌쇠와 매화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더 좋은 약초를 구하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고 매화는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를 관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박덕수가 제안했습니다. 두 분 경강포구에서 무역을 해보시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를 사서 한양에 파는 것이지. 위험하지만 수익이 크다네. 돌쇠와 매화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박덕수의 도움으로 경강상인들을 만나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같은 귀한 약재들을 중국 상인에게서 사서 한양에 팔았습니다. 첫 거래에서 50냥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는 100냥, 세 번째는 200냥,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제법 부유해졌습니다. 허름한 움막을 떠나 한양 외곽에 작은 기와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둘인 집이었습니다. 매화는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매화는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전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죄책감이 있었고 돌쇠는 자신이 머슴 신분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복수를 꿈꾸는 자신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박덕수가 은밀히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박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판서 집안이 바로 송씨 가문을 멸한 영모의 주범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5년 전 이판서가 영모를 꾸미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송씨 가문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돌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으나 궁중에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쇠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매화의 시댁이 바로 원수 가문이란 말입니까?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복수를 꿈꾸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돌쇠와 매화는 한양 남쪽에 제법 큰 기와집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를 심고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는 집이었습니다.
약재상과 포목상을 함께 운영하며 두 사람은 한양에서 이름난 상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부부로 여겼습니다. 매화는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의 5년보다 돌쇠와의 4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매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돌쇠, 우리 혼례를 올리면 안 될까요?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매화의 시댁이 원수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인은 마님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양반집 마님께서 천한 머슴과 어찌 혼례를 올리시겠습니까? 매화는 슬퍼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절 살렸고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이미 남편이나 다름없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인은 마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매화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매화를 사랑하지만 원수의 며느리와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덕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마님만 더 아프게 합니다. 박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그것이 최선입니까? 예, 마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제가 떠나야 합니다. 돌쇠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매화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가을 새벽 돌쇠가 사라졌습니다. 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매화는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마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마님의 것입니다. 매화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돌쇠, 돌쇠. 매화는 울부짖었습니다. 온 한양을 뒤졌지만 돌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덕수를 찾아가 물었으나 박덕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매화는 며칠간 밥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돌쇠가 남긴 사업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으며 매화는 혼자서 약재상과 포목상을 운영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찾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꼭 찾겠습니다. 매화는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매화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돌쇠가 남긴 사업을 지키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약재상과 포목상은 더욱 번창했고 매화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큰 상단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일꾼을 거느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돌쇠를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산을 오르고 어느 날은 양령시를 뒤지고 어느 날은 경강포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경강포구에서는 한 남자가 무역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송시연이라는 이름의 상인이었습니다.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경강에 정착하여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송씨 집안의 생존자라는 소문이 퍼지며 일부 양반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송 도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도 매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매화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의 며느리와 어찌 함께하겠습니까? 박덕수만이 둘의 소식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리 살 것인가? 박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의 포목상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전남편 이강수였습니다. 5년 만에 본 그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수척한 얼굴, 한때 양반 도련님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인 나를 다시 받아주시오. 이강수가 무릎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매화는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판서 집안이 몰락했소. 아버님께서는 형조 판서직에서 쫓겨나고 영모 연루 의심으로 조사받고 있소. 재산은 모두 압류되고 나는 과거 시험도 계속 낙방했소. 이강수는 울먹였습니다. 부디 나를 거두어 주시오. 당신이 이리 잘 사는 줄 몰랐소. 부부의 연을 생각해서라도. 매화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연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은 저를 눈 속에 내버렸습니다. 제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오십니까? 이강수는 더욱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었소. 나는 막을 수 없었소. 매화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는 그날 끝났습니다. 이강수는 울며 떠났습니다. 매화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옛날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옷에 헝클어진 머리,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살려다오. 김씨가 매화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매화는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게 낙태약을 먹인 것이 나다. 매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씨가 울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임신할 때마다 몰래 음식에 낙태약을 탔다. 5번이나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아이를 지운 것이다. 매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계략이었다. 너무 미워서, 너무 질투가 나서 내 아름다운 얼굴이, 내 교양이, 모든 것이 미웠다. 김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밥이라도 얻어먹게 해다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매화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5명의 아이를, 내 아이들을.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제게 남은 것은 미움이 아니라 제가 이룬 이 모든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씨는 울며 떠났습니다. 매화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판서가 15년 전 송씨 집안을 멸문시킨 영모의 진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씨 가문이 영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모두 이판서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판서가 영모를 꾸미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충신이던 송씨 가문에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송씨 가문의 재산과 땅을 탐낸 욕심이었습니다. 증거 문서가 발견되고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판서가 직접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송씨 대감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역적을 잡아들여라. 이판서는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제가 송씨 가문을 모함했습니다. 이판서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먼 섬으로 귀양 가게 되었습니다. 이판서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되고 집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매화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시댁이지만 또한 한때 가족이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덕수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 돌쇠가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문. 설마 돌쇠가 송씨 가문과 관련이? 매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덕수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덕수가 매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덕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돌쇠의 진짜 이름은 송시연입니다. 송씨 가문의 적자였지요. 매화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송씨라니요? 박덕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5년 전 영모 누명으로 송씨 가문이 멸문을 당했습니다. 대감, 부인, 형제들 모두 처형당하던 그날 어린 시연 도련님만 집사인 제가 구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바보처럼 행동하며 15년을 견뎌왔지요. 그 심량은 언젠가 신분을 회복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그 돈을 모두 써서 마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고통을 혼자 안고 있었군요. 박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마님의 시댁이 바로 송씨 가문을 멸한 영모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매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원수의 며느리와 어찌 함께하겠습니까? 복수를 하자니 마님이 아프고 마님과 함께하자니 가문이 원한이 괴로웠지요.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박덕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시연 도련님은 경강에 있습니다. 송씨 가문의 생존자로 인정받고 있지요.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아직도 마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매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람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매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별한 지 5년, 처음 만난 지 8년, 사람들은 10년이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화는 경강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박덕수가 알려준 주소를 품에 넣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경강포구에 도착하자 큰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앞에 현판이 보였습니다. 송시연 무역상. 매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인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옛 친구라고만 전해주십시오. 하인이 들어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송시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양반의 복식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흘린 눈물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 다니십시오. 제가 당신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정말 마님이십니까?
매화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시연의 사무소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송씨 가문의 자손입니다. 15년 전 영모 누명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덕수 영감께 모두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연이 계속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마님의 시댁이 우리 가문을 멸한 진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판서는 유배당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준 것입니다. 당신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화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매화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려고 10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송시연은 이제 송씨 가문의 적자로 인정받았고 홍매화는 한양 최고의 포목상 주인이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이제 대등했습니다. 혼례식에 박덕수 영감이 참석했습니다. 송 도련님과 마님의 혼례를 보게 되다니 박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어린 도련님을 구한 그날부터 이날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돌아와 큰 저택을 마련했습니다. 시연의 무역업과 매화의 포목상을 합쳐 더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집 마당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연이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이 아닌 당신이라 부르겠소. 매화가 웃었습니다. 저 역시 돌쇠가 아닌 당신이라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동반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혼례 후 첫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시연이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심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살리던 그날 쓴 심량과 같은 돈입니다. 15년간 모은 것을 당신에게 썼고 또다시 10년을 모아 이만큼 모았습니다. 매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심량이 우리의 시작이었군요. 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당신을 살리는 데 쓴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매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심량 덕분에 우리 둘 다 살았습니다. 당신은 절 살렸고 저는 당신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양 거리를 내려다보며 박덕수가 혼잣말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는구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